근데 그거 아세요? 핀란드는요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191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 아니야? 그럼 핀란드가 그때까지 핀란드 민족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이죠. 근데 터키가 오지게 반대해서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터키가 가입을 승인했네? 자, 간다요가 나토 편에서 말했다시피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나토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얘네 혼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을 반대로 오지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인을 했어요. 왜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었냐면 터키가 쿠르드족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개박살 난 다음에 터키를 서구 열강들이 다 쪼개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저런 식으로. 근데 이게 파토가 납니다. 파토가 난 거는 간다요 터키 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쿠르드족들만의 쿠르디스탄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파토가 난 거 아니야? 쿠르드족들 입장에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 안에서도 그리고 터키 바깥에서도 쿠르드족의 쿠르디스탄 영토를 내놓으라고 우리 쿠르드족들의 영토와 국가를 가지고 싶다고 지금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터키 사람들은 쿠르드족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러고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족 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쿠르드족들도 터키 사람들이 양보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저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원까지 해줬었어요. 그 노딱 때문에 얘기 못할 그 중동아랍에서 설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랑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가 맞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를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원을 해줬던 건데 터키의 요구는 그거지. 스웨덴, 핀란드 니네 쿠르드족 얘네랑 아예 그냥 관계를 쌩까버려라. 얘네를 인정해주면 안 된다. 터키의 내란 선동 세력이다. 터키의 영토를 빼앗아가고 세벽하려는 세력을 스웨덴, 핀란드가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로 또 스웨덴이 특히나 쿠르드족들 단체를 지원해줬던 이유가 뭐냐면요. 스웨덴의 국내 정치 문제가 좀 있어요. 스웨덴 인구의 1% 10만 명 정도가 쿠르드족이에요. 스웨덴 전체 인구가 지금 2020년 기준 1035만 명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1%면 51만 명이야.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스웨덴 국회에 쿠르드족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웨덴의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 쿠르드족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 단체들도 지원을 함부로 끊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어요. 명분은 이제 스웨덴은 그런 거지.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이 그 중동아랍에서 시끄럽게 하던 걔네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왔으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맞기는 맞잖아.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 안 해주는 나라가 세고 셌어요. 근데 스웨덴만 구지구태여 인정해주고 지원까지 해줬다는 거는 국내 정치적인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추정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싹 다 파토냈다. 스웨덴, 핀란드가 터키가 원하는 대로 쿠르드족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끊어버리고 관계도 아예 철회하고 아예 싹 다 끊어버리고 터키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스웨덴, 핀란드한테 요구를 했어. 쿠르드족 무장단체들 중에는 터키에서 현상수배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 당장 잡아가지고 스웨덴, 핀란드에 가 있으면 당장 잡아서 터키로 송환시켜. 그거를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송환해줄 수 없다고 하던 입장도 아예 철회하고 송환해주겠다고 합의합니다. 스웨덴, 핀란드가 그전까지 쿠르드족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들 나토 가입하기 위해서 그냥 1도 없었던 일도 해버린 거죠. 역시나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그래서 터키가 이번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오케이를 하면서 나토의 만장일치가 되면서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되고 빠르게 시작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다르게 스웨덴과 핀란드는 원래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나쁜 국가도 아니고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법제도라던가 이런 것도 나토라던가 이런 국가들과 굉장히 다르게 지들 멋대로 돌아가던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확정이 됐으니 빠르게 진척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터키가 원하는 거는 얻어내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 그리고 그중에서도 핀란드 편입니다. 왜 오늘 핀란드 편을 준비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정치 외교를 핀란드처럼 했어야 된다. 2014년 미국 국제정치 관련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22년 2월 전쟁 직전이죠. 그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핀란드처럼 우크라이나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핀란드화라고 얘기해요. 핀란드화. 계속 핀란드. 저 핀란드화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5월 초에
초에는 푸틴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월 초에 푸틴이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해요. 근데 6월 중순 말이 되니까 러시아가 또 말을 바꿉니다.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면은 우리는 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거다. 근데 이게 워딩이 달라.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이제 무조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편입되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그것도 러시아의 위협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그것도 위협이고, 여러모로 러시아에게 위협이기 때문에 그중에 선빵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거 덕분에 지금 러시아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올라가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 전쟁이 또 일어나게 만들었고, 어찌되었든 워딩이 좀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핀란드와 스웨덴에 가까운 곳에 전진 배치할 것이다, 미사일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쳐들어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아마 이렇게 워딩을 한 걸 보면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싫어하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막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 개난리치고 막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러시아가. 근데 솔직히 이해는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봐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 길이가 1400km거든요. 약 핀란드와 러시아가 약 1300km입니다. 그럼 국경 붙어 있는 건 핀란드나 우크라이나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고 했을 땐 개난리 연병을 치고 핀란드가 가입하려고 하는 거는 왜 난리를 안 치는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지. 핀란드화라는 게 있고, 도대체 핀란드가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어떻게 해왔길래 2014년에 우크라이나 내전이라고 하는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때도 미국의 국제 정치계에서 핀란드처럼 우크라이나가 외교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도대체 저 핀란드화가 뭐길래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2022년 2월 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때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죠. 이때 마크롱이 저 얘기했다가 우크라이나한테 욕을 뒤져라 먹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우크라이나를 핀란드처럼 해라 마라 얘기하냐고.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시킵니다. 이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죠, 헨리 키신저,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과거에 했었던 브레진스키가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외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해요. 도대체 저 핀란드 같은 외교가 뭔데? 과거에 1945년부터 1991년 소련의 붕괴까지는 냉전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때 핀란드가 중립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우리는 소련 편도 아니다, 중립! 하고 기어를 넣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스위스 알죠? 스위스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중립국이었잖아요. 유명하죠, 중립국으로서. 냉전 때는 사방에서 욕이란 욕 스위스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스위스처럼 중립하고 이러는 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옛날에 미국 편 대 소련 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굴러가던 냉전 때는 스위스 같은 나라를 박쥐 같다고 했어요. 회색 분자라고. 자, 근데 스위스뿐만 아니라 핀란드도 냉전 때 핀란드도 중립국이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핀란드는요,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191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 아니야? 그럼 핀란드가, 그때까지 핀란드 민족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러시아가 핀란드라는 국가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스웨덴이 지금의 핀란드를 먹었잖아요. 그것도 핀란드라는 국가를 먹은 게 아니에요. 스웨덴이 그냥 빈 땅을 스웨덴이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핀란드라는 민족도 애매모호했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스웨덴 옆에 있는 핀란드란 국가는 1917년에 갑작스럽게 갑툭튀되어서 현재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라고 하죠. 이 국가들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없어요. 1100년대 있죠. 1100년대. 1100년대면 뭐예요? 한반도에서는 거란이 쳐들어와서 귀주대첩 강감찬 때야. 그때까지도 이 북유럽 국가들은 제대로 된 글자와 글을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룬 문자 아세요, 이거? 1100년대 와서야 이 룬 문자를 빼고 이제 라틴 문자, 알파벳 같은 거 있죠? 그 라틴 문자를 이제 1100년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라틴 문자는 1100년대에 들어왔어도 그전에는 이렇게 룬 문자 쓴 거 아닌가요? 룬 문자는요, 기록을 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룬 문자는 북유럽에서 굉장히 신성한 것에만 사용해야 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에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나 저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룬 문자로 기록한 거 보면은 신화, 전설, 굉장히 막 영웅에 대해서 기록한 글, 이런 거밖에 없어. 뭐 조선왕조실록처럼 뭐 왕의 일대기와 뭐 역사 서적처럼 막 이런 걸 기록한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된다, 룬 문자에는. 그래서 지금 룬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없으니까 고대 시대
시대의 북유럽 쪽의 역사는 대부분 그 당시 서유럽 국가들, 다른 지역에서 바라본 북유럽밖에 없어요, 사료가. 그래서 이 북유럽의 역사는 대부분 이 서유럽 아니면 남부유럽, 여기 있던 기독교 국가들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바이킹을 보고 기록한 거.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뒤져라 적어놓고 이제 객관적이지 못한 사료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 상당히 지금 연구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유럽의 고대 역사는 당대 최강짱짱 배 만드는 기술, 항해술, 그리고 키도 졸라 크고 덩치도 개 크고 도끼에 오한마 들고 이제 설치고 댕기던 바이킹들한테 굉장히 많은 서유럽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개뚝같이 쳐맞고 이제 그랬었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1100년대부터 이제 룸문자를 퇴결시키고 기독교가 북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드디어 라틴 문자도 같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지역에는 특정 종교가 들어가면서 문맹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좀 높았어요. 배고프고 이제 다들 못 먹고 못 사니까 배움이라던가 이런 거가 조금 힘들었던 거죠. 기독교라던가 이런 게 갑작스럽게 전파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글을 배우게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유럽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1100년대 이후부터 북유럽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1100년도면 뭐죠? 1100년도면 한창 누가 설칠 때야? 부패한 가톨릭. 1100년대면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쥐락펴락하던 로마 가톨릭이 이제 북유럽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또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쪽으로는 기독교도 유입이 되고 글자도 많이 유입이 됐는데 핀란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1100년대부터도 그 이후에 대해서도 핀란드 쪽은 자료가 더 없다. 환장할 일이다. 기원전 9000년경 뭐 나라가 생겼다 뭐 이게 아니에요. 기원전 9000년경에 특정 인류가 어디선가 왔을 그 인류가 핀란드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너무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기원전 9000년경부터 기원 후 1200년대까지만 해도 핀란드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사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지금? 1200년 동안의 역사 사료와 기록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킹 하면 북유럽을 싸잡아서 좀 얘네들 다 바이킹의 후예인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은 핀란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이킹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대요. 왜냐면 주변 국가들이 역사 기록한 거 보면은 핀란드 지역에 있는 어떤 원주민 같은 애들이 바이킹이랑 자주 싸워. 뭐 그저께 또 싸웠고 저번 주에 또 싸웠고 최근에 또 싸웠다더라.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바이킹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1100년대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지역으로 이제 기독교가 퍼지고 유입이 되고 라틴 문자도 들어왔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핀란드 지역에는 특정 민족의 국가가 없었습니다. 특정 민족의 국가가 아니면 다른 민족의 국가는 있었나요?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고조선 시절? 1100년대에까지도 부족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웨덴이 핀란드를 먹습니다. 1808년 당시 스웨덴의 최대 영토입니다, 이게. 물론 이때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진작부터 먹어버립니다. 그동안 핀란드를 안 먹었던 이유가 있나 봐요, 스웨덴이. 뭐가 없어. 여기 뭐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한 것도 아니고 날씨는 춥고 눈은 개 많이 와. 그렇다고 막 인구가 많이 뭐 늘 정도로 식량이 막 풍족할 그런 지역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뭐 러시아나 뭐 스웨덴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굳이 저기를 뭐 정복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뭐 저기를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겠고 뭐 이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 인구가 많아지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식량이 많아야 되잖아. 핀란드가 식량이 많이 나오냐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 그냥 나중에 1200년대 가서 스웨덴이 지금의 핀란드 지역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가뿐하게. 왜? 체계도 없었고 중앙 집권도 안 됐고 부족들만 크게 한 3개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정규군을 데리고 그냥 가면 그냥 먹어버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스웨덴이 당시 핀란드 먹었던 것도 좀 웃겨. 북방 십자군 명목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이 이단들을 처단하고 교화시켜야 한다. 개소리죠. 명분일 뿐이죠.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것 같은데. 십자군이 뭐요? 이슬람 국가들하고 뒤져라 싸우라고 교황이 계속 보내던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교황의 오더에 따라서. 근데 북유럽 지역에도 핀란드 같은데 아까 뭐 부족 단위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저 이단 이교도 오랑캐들을 다 조져야 된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북방 십자군이라는 명분하에.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스웨덴이 핀란드를 먹었구나. 그게 아니다. 부족들이 있었던
있었던 스웨덴의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던 이 빈 땅을 스웨덴은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일단 주변 국가들은 이 지역을 핀이라고 불렀대. 핀. 근데 그것도 지들이 부른 거야.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불리고 싶어서 불렸어요. 중국 애들이 동이족 새끼들 저 오랑캐 새끼들 하려고 부른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부족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우리는 핀란드, 우리의 국가, 우리의 영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저때. 그런 데를 스웨덴이 그냥 먹은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던 부족들도 초반엔 반발이 있었는데 나중 가서는 쉽게 동화됩니다. 스웨덴이 먹은 거에 그냥 익숙해져서 살아요. 왜냐면 이 핀란드 지역은 사람들은 살았으나 부족 단위로 쪼개져서 있었고 문명화와 체계와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런 게 이루어져 봐야 이제 정체성도 생기고 우리의 국가, 우리의 민족, 우리의 부족들, 우리의 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중앙집권이 한 번도 안 됐었고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이 분명하게 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국가라는 개념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왕 같은 종교 같은 구심점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이 먹으니까 그냥 먹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살던 거죠. 시스템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이 과거부터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과거부터 현재의 핀란드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핀! 자,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핀! 이렇게 핀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긴 했다는 거예요. 핀란드가. 근데 스웨덴이 핀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을 먹고 나서 그냥 스웨덴이 국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지역은 핀란드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핀란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저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쓰던 단어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단어인데 스웨덴이 저기를 먹고 여기 핀란드임. 정작 지금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들을 핀란드 사람들의 언어로 수오미라고 부릅니다. 수오미. 호수와 늪의 땅이라고 해서 수오미라고 불러요. 핀란드 지역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이 정체성이나 자기들만의 국가나 이런 걸 없앴댔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만의 단어는 너무 오래전부터 있던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핀란드어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는 이미 너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핀란드 지역은 왕도 제대로 없었고 중앙집권도 없던 상태에서 사실상 원주민들만 살던 땅에서 이제 스웨덴의 영토가 됩니다. 1200년대다. 근데 요 지역도 이제 땅이 좀 넓으니까 요 지역 관할할 수 있는 충성심 있는 귀족도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스웨덴 왕국이. 그래서 스웨덴에서 여기 귀족도 좀 만들고 지금의 핀란드 지역에 귀족들도 좀 생기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옛날에 이제 몽골이 한족들을 4등급 취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원나라가 스웨덴은 여기를 먹었다고 해서 새로 먹은 이 핀란드라고 불려지는 얘네들의 주민 이걸 차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스웨덴의 국민이다. 그냥 스웨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 자,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었죠? 러시아 제국이 있었다. 러시아 짜르짜르. 근데 이 러시아가 자꾸 스웨덴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스웨덴을 쳐들어가면 첫바따로 쳐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스웨덴의 핀란드 지역을 첫바따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바로 옆이니까. 러시아가 일단 1바따로 쳐들어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나중 가서 핀란드 사람으로만 아예 나뉘어져서 불려질 예정인 이 핀란드 지역, 스웨덴의 핀란드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가 같은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 덴마크랑 노르웨이랑 스웨덴이 각각의 나라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 셋이 동맹을 합니다. 근데 얘네 셋이서 왕을 한 명으로 가자고 쇼부를 봅니다. 나라는 각각 쪼개져 있는데 이 세 개의 국가를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형태로 가자는 거예요. 크리스티안 2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합쳐져서 한 명의 왕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덴마크 따로, 노르웨이 따로, 스웨덴 따로, 국가가 따로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왕은 한 명. 크리스티안 2세는 덴마크의 왕이자 노르웨이의 왕이자 스웨덴의 왕인 거지 그 셋을 합한 국가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스웨덴 지역에서 민심을 잃습니다. 스웨덴에서만 민심을 잃어요. 그래서 민심을 잃었을 때 스웨덴 지역의 귀족이었던 왕이 아니죠. 귀족이었던 구스타프 바사라는 양반이 있었어. 이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새끼 관상부터가 글렀다. 딱 우리 바이킹의 후예인 우리 스웨덴이 뭐하러 저 크리스티안 2세의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노선을 가지고 가면 된다. 근데 독립을 못해. 박살나거든. 이 삼촌이 군대를 잘 보내. 그래서 이 사람의 선동질이 개박살나요. 이 삼촌이 튀어. 근데 이 사람이 선을 넘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그냥 요 스웨덴 얘네들은 언제 또 쿠데타 일으킬지 모르고 인간 크리스티안 2세 또 애국 보수로서 국가 또 운영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안보
안보 정신 투철했고 다 조져버려라 그러고서 조져요. 정말 스웨덴 지역에서 민심을 잃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살까지 일으킨 이 사람을 스웨덴의 왕으로서 모실 사람이 누가 있어? 스웨덴은 이 새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가 됐겠죠. 분위기가 그죠? 민심 잃자마자 스웨덴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마부장으로 가야겠다. 저 크리스티아니세 저거 안 돼 저거. 요즘 저 왕들이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왕해가지고 제대로 국가 운영을 못해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 헝그리 정신이.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치를. 그래서 다시 와 이 영화. 독립선동하던 그 스웨덴 지역의 귀족이셨던 구스타파 바사 이 영화가 튀었잖아요. 뒤질까봐 다시 와서 스웨덴이라는 국가로 독립에 성공합니다. 이제 왕은 이 사람이 아니죠. 얘야. 이제 이 사람이 스웨덴만의 왕인 겁니다. 이제 스웨덴은 그 동맹에서 탈퇴가 된 거죠. 자, 이때가 언제냐? 구스타프 바사가 왕이 되었던 1520년입니다. 1520년이면 언제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3년 뒤였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3년 뒤였던 1520년 구스타프 바사의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도 스웨덴은 있었지만 구스타프 바사의 스웨덴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무조건 마르틴 루터 의 신교, 루터교라고 하죠. 초반에는 그 루터교를 믿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아직까지는 교황의 권력이 아주 절대적이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중앙에서 교황이 이제 각 지역에 대주교 뿌려놓죠.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여기도 대주교, 다 대주교. 대주교를 다 뿌려놔요 교황이. 왜? 그 대주교가 이 가톨릭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했거든. 교황성아, 폴란드 이쪽에서 새로운 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왕한다는데 그러면 저 보고서 좀 올려봐. 어제 보고서를 봤어 교황이. 이걸 보고서라고 내는 거야? 이 새끼가 가톨릭 통수치고서 이제 교황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새끼들이 단체로 미쳤나? 뭐 하는 거야 니네? 제대로 된 왕 데려와 다시. 이런 대주교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스웨덴에도 대주교가 있었겠죠. 교황의 말을 잘 듣던. 근데 문제는 스웨덴에 있던 그 가톨릭 대주교가 이삼촌을 좋아하는 거야. 스웨덴의 독립을 지지를 안 해. 신의 이름으로 아주 화합의 장을 여는 이 삼국의 동맹을 이 구스타프 바사라는 이단이 이교도 이 새끼가 감히 독립을 했다. 그러자마자 구스타프 바사가 꺼져 그럼. 그래서 추방시킵니다 대주교를. 그리고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요. 교황성아, 대주교 이 사람 요만저만해서 우리 국가를 인정을 안 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쳐냈어요. 대주교 갈아엎었으니까 새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마자 이제 교황이 이 새끼 어디서 지금 우리 가톨릭 국가들을 네가 지금 이간질하고 쪼가리를 내고 있어? 널 내가 왕으로 인정해줄 것 같아 이 새끼. 스웨덴의 당시 왕이었던 구스타프 바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야, 새로운 거 믿자. 새로운 거 믿자. 저 교황 저 쿠사리 넣는 거 짜증나 죽겠다 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루터교가 저 개신교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가톨릭 못 믿겠다 이제. 짜증나서. 간다요가 예전부터 개신교가 좋은 종교라서 마냥 퍼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정치적인 당시의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 가톨릭이 부패해서 개신교가 퍼진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퍼진 건 아니라는 거죠. 교황에게 쥐락펴락 당하던 왕들 그리고 영주들 본국의 백작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황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개신교를 초이스하고 그냥 교황이랑 쌩까버리자. 개신교는 교황같이 막 쥐락펴락 하는 거 없다던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개신교로 갈아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스웨덴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30년 전쟁도 이제 지나가고요. 1695년이 됩니다. 스웨덴 전체 지역에 대기근이 왔었어요 이때. 근데 이때 자료를 보니까 스웨덴 왕국이 지금 현재의 스웨덴과 핀란드를 합치면 그냥 딱 스웨덴 왕국 영토거든요 대충. 근데 핀란드 지역만 따로 인구를 봤을 때 전체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대요. 2년 만에 15만 명이 죽습니다. 스웨덴의 핀란드 지역 전체 인구가 50만 명 중에 15만 명이 사망했다는 건 30%거든요. 5,100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30%는 1,530만 명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저때. 근데요 스웨덴의 핀란드 지역만 대기근이 있던 게 아니고 스웨덴의 다른 그냥 지역들도 다 대기근이 있었는데 핀란드 지역만 특히나 더
죽었다는 거죠. 하필 저때 대기근이 한창이었던 1695년 러시아의 왕은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이 양반 좀 땅크 같은 추진력, 좀 그런 느낌인데, 자 바로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으로 쳐들어가죠. 그리고 스웨덴은 개박살나고 핀란드 지역을 러시아가 거의 다 먹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표트르 대제가 지금 뭘 먹은 거예요? 그렇지 스웨덴 땅을 먹었다. 핀란드를 먹은 게 아니라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의 영토였던 핀란드 지역을 먹은 겁니다. 자 근데 이후에 표트르 대제가 핀란드 지역을 먹었다고 해서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계속 스웨덴은 다시 빼앗아 왔다가 러시아가 다시 빼앗아 왔다가 빼앗고 서로 계속 난리쳐. 자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갑자기 하이라 나폴레옹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나폴레옹이 그래도 나중 가선 러시아한테 개처발리는데 동시에 러시아와 함께하던 목적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동시에 스웨덴을 박살내러 갑니다. 나폴레옹이 스웨덴을 어딜 쳐들어갔을까요? 처음에는 여기 갔겠지. 여기 바다를 건너서 덴마크를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쳐들어갈 때 러시아는 바로 핀란드로 갑니다. 그렇게 이때부터는 사실상 제대로 러시아가 핀란드 지역을 싹 다 먹어버립니다. 1808년까지만 해도 스웨덴 영토가 이랬어. 1809년에 러시아한테 싹 다 뺏깁니다. 여기가 이제 스웨덴의 영토였던 핀란드 지역은 러시아의 영토가 됐습니다. 무려 언제? 1809년에. 저 때부터 뺏고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계속 가지고 갑니다. 스웨덴의 영토였던 핀란드 지역이 러시아가 먹었을 때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의 조국 핀란드가 러시아에 빼앗겼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스웨덴 사람들인데 저 나쁜 러시아 놈들이 빼앗아 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요. 자 근데 러시아가요 여기를 먹더니 핀란드 대공국을 세웁니다. 대공국이 뭐죠? 러시아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들은 보통 저런 국가들을 가라로 많이 세우죠. 중앙집권이 되었어도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택도 없어. 러시아같이 그 땅이 많은 나라들은 저기다가 이제 혈연이라던가 친인척들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대공국에 대공으로 앉히고 관리를 하게 하는 조공책봉하는 봉신국가 같은 제후국 같은 거로 이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핀란드 대공국을 세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집중해. 야 정신 차려. 여기서 지금 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제일 중요해 지금. 러시아가 머리를 굴려요. 원래 스웨덴의 영토였던 여기 핀란드 얘네들 다시 스웨덴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정체성을 살려내주자. 너네는 핀란드인들이다. 너네는 스웨덴인들이 아니다. 너네는 핀란드어를 쓰고 핀란드라는 민족이고 핀란드인들이고 너희는 이 러시아 제국의 소수민족 중 한 명인 핀란드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제국이 핀란드인들의 정체성을 갑자기 지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없었던 그 정체성을 가뿐 만들어줍니다. 스웨덴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봐 어이가 없죠. 스웨덴의 영토였다를 계속 강조한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여기서 핀란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무려 1800년대.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애매한 게 러시아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닌 거죠. 솔직한 얘기로. 핀란드 사람들의 현재의 정체성에 러시아 제국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정체성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죠. 스웨덴에 소속되어 있던 자기들만의 러시아와 달랐던 문화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핀란드의 정체성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나 본격적으로 핀란드를 분리된 자기들만의 정체성으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준 건 러시아 제국 때인 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핀란드 사람들이 러시아 제국 말에 있던 그 알렉산드르 2세 있어. 이 양반 핀란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까지도. 왜냐면 이 양반이 러시아 제국 짜르일 때 핀란드의 국회를 따로 만들어주고 자치권도 어느 정도 주고 철도도 만들어줘서 핀란드 지역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좋게끔 만들어주고 핀란드 사람들이 스웨덴어를 많이 쓰게 되어가고 있던 거를 오히려 막아서 핀란드어를 더 쓰게끔 내버려두고 너네는 핀란드 사람으로서 핀란드어를 쓰고 핀란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너네는 러시아 제국에 소속된 핀란드 대공국이지만 우리 러시아 제국은 너희가 핀란드인으로서 존중하고 싶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르 2세를 좋아합니다. 기가 막히는 역사죠. 솔직한 얘기로 과정을 보면은 좀. 자, 지금은 러시아가 위협이라면서 나토에 가입하려는 국가가 핀란드 아닙니까? 스웨덴으로부터 정체성 분리를 시켜준 게 러시아 제국이고 핀란드라는 정체성이 좀 더 공고해진 것도 러시아 제국 때고 알렉산드르 2세의 도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러시아와 그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짓거리는 훗날 러시아에게 똥으로 돌아옵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가 나중에 암살당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었던 관상바
알렉산드르 3세가 짜르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계엄령이야. 지 아빠가 그 알렉산드르 2세가 죽어라 그 핀란드 지역에 국회도 만들어줘, 언론 자유도 풀어주고 막 그러던 사람이야 이 양반이. 근데 암살당했다 그랬잖아요. 암살당하고 아들이 이제 우리 아빠가 암살당한 이유는 이 우매한 개돼지 국민새끼들이 버릇이 들어서 그렇다. 우리 아빠가 너무 많이 풀어줘서 주제를 못 두고 짜르를 암살하고 이러는 거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계엄령으로 다 조져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 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가 보장해줬던 핀란드어가 보장되었던 이 핀란드 지역에 가서 니네 미쳤어? 일 그따구로 할 거야 니네? 여기가 러시아지 여기가 핀란드냐고. 내가 지금 짜르가 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이 어느 때야? 우리 아빠 때야? 이것들이 단체로 정신 나갔나 진짜. 어디서 핀란드어를 써? 당장 러시아어 안 써! 이 삼촌이 핀란드에 가서 이제 러시아어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알렉산드르 3세가 괴롭히던 이 핀란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핀란드인으로서 핀란드어를 쓰고 뛰어난 민족인 우리 핀란드 민족들을 러시아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혀? 우리는 원래 스웨덴에 속해 있었고 러시아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착취당하던 핀란드인들이다. 우리 핀란드인들이 제대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이런 독립 열풍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이제 그 변기를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똥으로 만든 아들이 다 말아먹었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핀란드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독립 무장 투쟁이 시작됩니다. 1900년대 초 그때부터 특히나 강력하게 시작돼요. 이때 이 핀란드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러시아 제국 총독이 핀란드 무장단체들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핀란드 전역으로 독립 시위가 점점 퍼져갑니다. 근데 그 러시아가 못 막아요. 왜? 러일 전쟁하느라 바쁘셨거든. 전선이 2개가 되니까 지금 제대로 못 막은 거 아니야 저거를 러시아도. 자 그렇게 핀란드가 즉각적으로 독립한 건 아니지만 핀란드 내에서 독립 분위기는 계속해서 더욱 공고해져 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고 러시아는 그걸 제대로 못 막았다. 왜? 1900년대 초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까지 그 시기면 뭐예요? 1900년에서 1917년 사이는 뭡니까? 니콜라이 2세가 황제였고 이상한 사이비 교주 새끼 튀어나오질 않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초반에 핀란드만 시위가 있다는 게 아니죠. 독립 시위가 러시아 내부에서도 노조 그리고 노동자들의 시위 농민들의 시위 이런 게 계속해서 일어날 때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1900년대 초중반이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바쁘고 바빴던 거죠. 게다가 나중 가서는 공산주의까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2세 짜르는 천해지죠. 결국에 이제 레닌이 관리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스탈린이 관리하는 소련이 이제 들어서는데 갑작스럽게 러시아 제국이 무너져서 관리를 이제서야 시작해야 되는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갑작스럽게 러시아 제국 전역을 관리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저 러시아 제국이 운영되어 왔던 원천은 반란이 안 일어나고 각 지역마다 대공이나 관리하는 귀족들이 있고 친인척들도 관련이 있고 이런 거로 이제 관리가 되던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걸 다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러시아에서 레닌이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적백내전이 일어납니다. 니콜라이 2세를 다시 황제로 옹립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요 정말 어이없던 게 뭐냐면 핀란드에서도 공산주의자들하고 누군가가 싸워요. 핀란드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자기들이 독립하고 싶어서 히틀러의 독일이 아니었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지원을 받았던 그런 정당들이 있었어요. 독일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러려고 이제 핀란드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독립 세력들이 있었거든. 독일이 러시아의 힘을 무력화하고 좀 약화시키려고 핀란드에 있던 독립 세력이나 이런 우파 정당들을 막 지원을 해줬었어요 옛날에. 근데 러시아 짜르가 뒤졌대. 그리고 갑자기 공산주의자 레닌이 쳐들어왔어. 오더니 야 공산주의 이미지. 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핀란드를 공산주의화하려던 세력 대 싫어하던 세력이 뒤져라 싸웁니다. 3달밖에 안 싸워요. 이때 핀란드 전체 인구의 1.2%가 죽습니다. 전체 인구의 1.2%가 36,000명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았다는 거죠. 이때 근데 공산주의 세력이 져요. 왜 그러냐면 레닌이 핀란드의 공산주의자들을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줘. 그렇게 핀란드에는 갑자기 독일의 지원을 받았던 우파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핀란드 공화국이 탄생해요. 지금이랑 영토가 비슷해요 거의. 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히틀러와 스탈린이 뭘 하죠? 독소 불가침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이 뭐야?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가도 소련이 겐세이 안 넣고 소련이 지금의 동유럽과 핀란드 발트 3국 쪽으로 쳐들어가도 독일도 내버려둔다. 결과적으로는 독일은 폴란드의 서쪽 절반을 먹고
먹고 소련은 그 사이에 폴란드의 동쪽 절반과 핀란드와 발트 3국을 먹는다. 이거로 쇼부를 본 게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결하고 히틀러는 아무렇지 않게 폴란드를 쳐들어가죠. 근데요, 소련이 존나 못 싸워. 소련이 너무너무 못 싸우는 거야.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군사력이 많지도 않았던 그 핀란드 하나 제대로 점령을 못하고 있더라, 소련이. 그거를 보고 나중 가서 히틀러가 야, 소련 쟤네 존나 못 싸우네, 등신새끼네 저거. 그냥 우리가 나중 가서 소련 쳐들어가서 아이 러시아 다 먹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나중 가서 히틀러가 소련을 쳐들어가죠. 그죠? 이때 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스탈린의 소련이 핀란드를 쳐들어간 거를 뭐라고 한다? 겨울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핀란드의 군대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만네르 헤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핀란드 총사령관으로 임명돼요. 이 양반이 원래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핀란드 지역의 최고위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러시아 제국을 너무 사랑했고 러시아의 귀족이자 러시아의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양반이야. 니콜라이 2세가 칠각되고 레닌이란 저 빡빡이 새끼 감히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우리 니콜라이 2세 황제 폐하를 처형을 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양반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그리고 핀란드에도 적백내전 비슷한 거 있다 그랬죠. 레닌이 이 공산주의 국가 세력들을 제대로 지원을 못해줘서 결국에는 독일 지원받은 우파 세력이 집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핀란드 공화국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네르하임은 둘 다 같은 거예요. 왜? 러시아 짜르께서 지금 돌아가시고 시부레 니콜라이 2세께서 지금 초상났는데 지금 황제 폐하를 배신한 저 두 세력, 저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가쁜 지금 소련 쳐들어오니까 지금 총사령관 된 거예요, 핀란드에. 이 양반이 죽을 때까지 방구석에 니콜라이 2세 초상화 걸어놓고 죽은 양반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입장에선 핀란드의 현재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핀란드 공화국이란 국가가 생겼는데 소련으로부터 지금 이 국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도 별로고 다 짜증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근데 레닌과 공산주의자와 스탈린은 더 싫은 거예요. 니콜라이 2세를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독일의 지원을 받았던 당시 핀란드 공화국 군대의 편에 서서 군 총사령관으로서 열심히 싸웁니다. 정말 소련을 잘 막아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핀란드 공화국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 있던 만네르 헤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급했어요. 아래로는 독일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폴란드를 먹고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스탈린도 지금 핀란드로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스탈린이 핀란드에 쳐들어갈 때 소련의 전차가 무려 2,500대였습니다. 전투기는 소련이 3,000대가 넘었대요. 근데 핀란드는 전차가 32대, 전투기 100여 대. 이게 잽이 됩니까? 전차만 해도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고 전투기만 해도 3,000대 대 100대가 어떻게 싸워요? 근데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당시 소련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핀란드는 이미 내전이 여러 번 있었고 전쟁이 좀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훈련되어 있던 양성된 전투병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개털린 이유가 뭡니까? 훈련 제대로 안 된 애들 막 보내가지고 개털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훈련이 됐냐 안 됐냐가 엄청 심하다는 거야 진짜. 그리고 핀란드가 취미가 사냥이야. 그냥 막 이래. 그 사방이 산이야. 막 보면 산이 항상 보여. 막 끝에 저기도 산 여기도 산 계속 산이야. 여기는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뭐 그냥 늑대 나오고 시브레 뭐냥 뭐 저런 지형에서 이제 살아오던 사람들이 핀란드 사람들이라서 저격수들이 거의 저격 능력이 거의 뭐 프로게이머였대. 그리고 나 정말 신기했는데 보병들이 스키를 탔대요. 눈발 날리는데 러시아는 땅크 지금 눈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땅 구덩이 파고서 지금 땅크 어떻게든 지금 눈에 빠진 거 지금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고 난리치는 얘네들은 그냥 스키 타고 댕기면서 쏘면서 가는 거야. 스키 타고 이제. 그때 스웨덴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핀란드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왜? 핀란드가 작살나면 다음은 스웨덴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핀란드를 스웨덴이 도와줬다 그랬잖아. 그리고 영국이랑 프랑스도 자기들 군대를 핀란드로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한 거지. 근데 스웨덴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막았을까? 당시 스웨덴은요 소련을 상대로는 핀란드를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동시에 나치 독일에는 스웨덴이 철광석을 팔아먹고 있었거든. 스웨덴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철광석 고객님이셨던 나치 독일, 그리고 그 나치 독일과 싸우던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스웨덴 과 핀란드 쪽으로 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소련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본인들은 핀란드에 지원을 했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하는 거는 막았다. 이게 복잡한 거야 이렇게. 이게 전쟁이라는 걸 단순하게 무슨 뭐 쟤네는 우파고 쟤네는 좌파고 얘는 공산주의 국가였고 뭐 이따구로 판단하면은 이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지들만의 상상과 망상으로 만든 세상에서 지들 멋대로 개소리하고 사는 거야. 이런 복잡한 내용이 지금 현대전이라고 없겠어요 지금. 자, 그렇게 핀란드가 아까 누구요? 만네르하임 이 양반을 총사령관으로 했던 핀란드 군대가
군대가 러시아 소련을 상대로 잘 막아내고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차이가 넘사벽이라서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련도 이제 핀란드를 밀고 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핀란드 같은 거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기 싫었던 거예요. 핀란드 같은 거. 솔직히 소련 입장에서 지금 핀란드를 먹어봤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전폭적으로 늘어날 동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 수 있는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소련을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국가도 아닌데 이러한 핀란드에 시간만이 할애해봤자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본 거예요. 소련이 빨리 발트 3국이랑 폴란드 반땡을 하는 거가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도 나치 독일하고도 그 이후에는 쳐들어가서라도 전후 처리할 때 이 발트 3국이랑 폴란드 쪽에서 우리가 해먹을 게 있겠지? 뭐 이런 걸 빨리 구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소련 입장에서는. 이때가 1940년 초입니다. 지금 핀란드에서 계속 발이 묶여있던 소련 그게 짜증나니까 소련이 급한 거야. 이제 빨리 이 동유럽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제 결국 소련이 지들이 급해서 핀란드와 평화협상을 체결합니다. 자, 1940년 3월 13일에 소련과 핀란드의 평화협상이 체결이 돼요. 자, 그렇게 핀란드는 이제 독립을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골 때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핀란드가 이제 소련과 평화협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끝이야? 아니지. 핀란드의 만네르 헤임 입장에서는 소련이 지금은 평화협정을 했지만 나중 가서 나치 독일을 조진 다음에 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유럽 쪽의 전선이 이제 마무리되면 또 다시 올 거다 핀란드로. 이미 소련은 당시에 핀란드랑 평화협정을 한 다음에 이 발트 3국을 먹어버렸습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를 먹고 동유럽으로 가고 있었어. 나치 독일은 노르웨이까지 먹었어요. 당시 급한 거야 핀란드가. 스웨덴도 급했겠지.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핀란드가 영국과 프랑스, 미국한테 지원을 외교적으로 요청합니다. 영프미한테. 근데 걔네가 쌩까요. 왜? 영국, 프랑스, 미국은 지금 나치 독일을 조지기 위해서 소련이랑 잠시 협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 모양이 안 되는 거야. 영국, 프랑스, 미국 입장에서도 당시 나치 독일을 조지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또 좀 있으면은 태평양 전쟁에서 또 걔네들 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랑 굳이 관계가 안 좋아질 일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핀란드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핀란드가 선택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애들은 나치 독일밖에 없다. 핀란드가 나치 독일과 손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 가서 그러겠죠. 핀란드 쟤네는 나치 독일에 협력한 전범 국가다 뭐 이지랄하고 싶겠지. 국제 정치는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핀란드 입장에서 나치 독일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손잡아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제 정치 전공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야 미국, 프랑스, 영국 니네가 아무리 소련이랑 협력하고 있어도 살짝 사이가 안 좋아져도 핀란드를 지원해줘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국제 정치를 지금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안 그러면 쟤네가 지금 우리의 적국이랑 협력하는데 국제 정치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나치 독일이 핀란드에 전폭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둘이 편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치 독일 군대가 핀란드에 주둔하기 시작해요. 핀란드도 불안하니까 소련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나치 독일 군대가 주둔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나 이것도 졸라 벙쪘는데 자, 나치 독일이 핀란드와의 협의하에 이제 군대가 들어가서 핀란드를 지켜주기 위해서 협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나치 독일이 갑자기 핀란드에 있던 군대를 몰고 소련을 쳐들어갑니다. 독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독소 전쟁의 시작이에요. 핀란드랑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졸라 달려가 있어. 핀란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겠죠. 협의를 했다면 함부로 지금 쳐들어가는 걸 결정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웃겨. 지들 멋대로 핀란드에 주둔하던 나치 독일 군대를 소련으로 쳐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근데 히틀러가 이렇게 발표를 해요. 우리 독일은 핀란드와 함께 소련을 침공해서 우리 게르만 민족과 우리 동맹국들의 염원을 담아서 수건 사업을 해결해내겠다. 이제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핀란드 입장에서 저 새끼 뭐야 뭔 개소리를 하고 있나 이러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막 물귀신 작전을 한 거죠. 핀란드는 현재의 현상 유지 그리고 혹시나 소련이 쳐들어왔을 때는 나치 독일의 도움을 받고 이러려고 나치 독일 군대가 지금 핀란드에 들어오는 걸 오케이란 건데 관망하고 이러고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지랄을 하는 거야 히틀러가. 그러자마자 소련의 전투기가 수백 기가 갑작스럽게 핀란드로 날아와서 폭격을 시작합니다. 히틀러 저 새끼 저거 말 한마디에 시불에 소련 전투기 수백 기가 그냥 핀란드로 바로 날아가서 폭격 날려요. 와 진짜 골 때리더라고 여기도 진짜. 근데 핀란드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치 독일 실제로 나중 가서 어떻게 되죠? 모스크바 코앞까지 먹습니다. 아시죠? 겨울 오기 전에는 잘 싸워요.
겨울 오기 전까지는 소련이 져. 근데 이제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오기 전이었던 이때 나치 독일이 실제로 모스크바 코앞까지 먹는 걸 보고 핀란드가 나치 독일 편에 제대로 서서 소련으로부터 우리가 빼앗겼던 영토나 이런 걸 다 회복하자. 근데 솔직히 이게 히틀러 새끼가 지멋대로 우리 나치 독일은 핀란드와 함께 쳐들어간 거임? 이지랄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아까 그 핀란드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72세 할아버지 만네르헤임 있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72살이었어. 이 양반이랑 핀란드 정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치 독일의 협력을 제대로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핀란드는 나치 독일 추축국들에 협력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소련이라는 핀란드의 주적, 그리고 독일에게도 주적인 저 소련, 둘의 공공의 적을 위해서만 소련을 공격할 때만 나치 독일과 핀란드는 협력할 거다. 우리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전혀 우리는 나치 독일에 협력 안 해줄 거야. 우린 그저 소련을 조질 때만 나치 독일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선을 그어요. 우리 나중에 프랑스랑 영국 니네랑은 상관없는 거 알지? 혹시나 나치 독일 전쟁 져도 우리는 전범국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말을 잘한 거지. 자, 그러거나 말거나 솔직한 얘기로 현대 이제 핀란드 역사학계에서도 이거 참 핀란드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택도 없었을 일인데 제가 볼 때 핀란드 내부의 역사학계에서도 핀란드 스스로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다고 떳떳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인식이 지금 있습니다. 핀란드 안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고 팩트고 우리도 사죄를 하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것도 앞으로 핀란드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핀란드 안에서도.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다른 나라의 현대 역사학계나 그런 교수진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그런 거를 보면은 자꾸 비교가 돼. 우리나라랑. 역사 교육을 지금 국가 위주로 지들 좋을 대로만 가르치질 않나 지금. 이래서 언제 소프트 파워가 좋아지겠어 대한민국이. 자, 그렇게 선을 그었던 핀란드의 만네르하임. 나치 독일과 협력해서 소련만 쳐들어간다고 선을 딱 그었던 만네르하임의 핀란드였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나치 독일이 개박살 났죠. 자, 그리고 1941년 6월 25일부터 1944년 9월 19일까지 핀란드 혼자서만 22만 5천 명이 사망합니다. 이 인구는요, 핀란드 전체 인구의 사실상 거의 10%입니다. 10%. 당시 핀란드 전체 인구가 약 한 200만이었대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500만이 넘는 숫자죠. 10%면. 아시죠? 나치 독일 그 소련 쳐들어갔다가 다 얼어 뒤진 거. 그리고 소련이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 돼서 나치 독일 이제 겨울에 빼고 있는 거 쫓아가가지고 다 조지러 가죠. 이제. 소련은 몇 명 죽었을까요? 9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죠. 그죠? 자, 이게 소련이 90만 명 죽었다는 게 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핀란드랑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죽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은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소련의 총 사망자 수가 2천만 명에서 2,700만 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9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핀란드와 소련의 전투에서만 죽은 거지. 소련은 진짜 그 인류를 갈아 넣었어요. 지네 국민들을. 자, 어쨌든 결국에는 독일이 지죠. 자, 독일이 점점 전황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진짜 핀란드는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핀란드한테 어떠한 전범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어떠한 배상금 판결이 나올 것이며 승전국들인 연합국들이 이제 핀란드한테 무엇을 요구할지 깜깜무소식이야. 자, 이때 갑자기 이 사람이 아까 뭐였어요? 만네르헤임이 핀란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죠. 당시 대통령이 따로 있었어. 리티라는 그 대통령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만네르헤임을 대통령으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사임합니다. 런 리티.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요새 뭐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사임을 해. 자, 점점 나치 독일은 박살나고 있었어요. 이제 핀란드와 나치 독일에 연관되어 있는 똥이란 똥은 만네르헤임이 다 뒤집어 쓰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만네르헤임과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같이 이제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친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2차 세계대전의 대전환점이 언제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부터 7월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된 게 언제다? 1944년 8월입니다.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상륙 졸라게 하고 있어. 바로 다음 달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된 거야 지금 핀란드에서. 자, 만네르헤임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 이제 똥물 다 뒤집어 쓰긴 싫었나 봐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리티 걔가 멋대로 나치 독일이랑 협정하고 그런 거다. 이 모든 거를 우리 핀란드 정부는 싹 다
다 무효 처리해야 된다. 나 만네르 헤임이 대통령이 된 이상 전직 대통령 리티가 했던 그 수많은 나치 독일과의 협약 그거 다 찢어버리겠다. 같이 사진도 찍어놓고. 이제 와서 아니래. 다 리티가 있다, 리티. 그리고 우리 만네르 헤임 정부가 있는 이 핀란드는 이제 소련과 평화협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토 조금 떼가지고 소련한테 바쳐요. 그리고 1944년 9월 19일 정도면 아직까지도 나치 독일이 그 최후의 객기 부릴 때죠. 1945년 4월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때 핀란드와 소련의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 휴전이 협정돼요. 휴전. 자, 그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핀란드가 소련이 핀란드 니네도 전범 재판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소련이 강력하게 요구해요. 솔직한 얘기로 소련 지들도 잘못한 거면서 지들도 히틀러랑 쇼부 봐가지고 핀란드 쳐들어가 놓고 나중 가서 이제 지들이 연합국에 됐다고 핀란드 쟤네도 전범이라고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이래서 이제 전쟁의 결과는 역사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자, 어쨌든 좀 봐줘. 근데 연합국들이 핀란드가 나치독일하고 협력을 했던 건 팩트 아니냐? 맞다. 전범을 조지긴 해야 된다. 근데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연합국들이 핀란드 니네가 자체적으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전범들을 잡아들여서 니네 전범을 잡아들여서 처벌해라. 그래서 핀란드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내부 법률을 만들어요. 나치 독일이랑 막 협력하고 막 협의 보고 막 그랬던 양반들을 다 때려. 뭐 징역 10년, 5년 막 이 정도 때려. 가라로 때려. 그 다음 1949년 그쯤에 싹 다 가석방 시켜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좀 가라로 좀 조용하게 좀 처리를 해요. 안 할 순 없어서 10년 때린 거야. 아예 안 때릴 순 없고 때리긴 싫고 그런 거지. 솔직히 이게 핀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국가를 소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나치 독일이랑 연관이 되어 있었든 아니었든 간에 지금 핀란드가 나치 독일이랑 협의 보게 된 배경이 뭐예요? 솔직한 얘기로 스탈린 그 인간도 전범 재판 가야 돼. 소련이 갑자기 히틀러랑 손붙잡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핀란드를 갑자기 쳐들어가요. 소련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쳐들어가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핀란드가 버텨요. 그리고 핀란드가 뭐라고 하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쌩까요. 그러면은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남은 게 없는 거야. 지금 핀란드 입장에서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안 도와준대. 소련도 자기들을 도와줄 게 아니라 소련은 이미 쳐들어오고 있잖아. 핀란드를. 남은 게 나치 독일밖에 없는 거야. 진짜. 나치 독일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제. 나치 독일은 그 소련과 또 손을 잡고 불가침 조약 상태였잖아요. 폴란드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소련도 이제 핀란드에서 조금 발을 떼고 발트 3국이랑 폴란드 먹으러 가지. 냠냠하러 가. 냠냠하러. 그러다가 이제 그 나치 독일 입장에서는 소련 한 것도 없는데 발트 3국이랑 폴란드까지 다 처먹고 같은 거야. 그래서 핀란드랑 쇼부 봤던 게 있잖아요. 핀란드에 주둔군이 있었잖아. 그거로 그냥 간 거야.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지 이런 게. 자, 어쨌든 선 넘기 전에 미리미리 외교적으로 방어할 거를 방어하고 눈치껏 핀란드가 빠르게 좀 태세 전환을 한 게 있습니다. 평화협정도 바로바로 하고 휴전도 할 거 바로바로 하고 발뺌할 거 발뺌하고 이런 거를 국제정치적으로 그 자기 나라를 위한 국제정치를 한 거로만 평가하자면 핀란드가 국제정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어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핀란드 공화국은 중립국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특정 사상의 국민들이 쏠릴까봐 예를 들어 과거에 독일이 핀란드를 도와줬었잖아요. 그리고 소련은 쳐들어왔었잖아. 근데 핀란드가 중립국이라고 선포했는데 국민들이 친독일 성향이나 반소련 성향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중립국 되겠어요? 이거 나라? 친독일 반소련 같은 특정 사상의 국민들이 쏠릴까봐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나라 안에서 문자의 옥을 실시합니다. 1700권이 오지게 출판이 돼서 퍼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 1700개의 출판된 수많은 책들을 싹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언론도 통제해요. 핀란드 공화국의 국민들이 빨리 지금 정신 차리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됐거든요. 핀란드는 중립국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져야 된다. 강력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동유럽,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도 냉전 때 핀란드는 입국 다시예요. 뭔 짓을 하든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왜? 소련은 바로 옆에 있던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또 쳐들어오면 때거든요. 핀란드는 괜히 주댕이 나불거리고 소련이 헝가리를 쳐들어갔다 저런 게 쓰레기 새끼들 개새끼들 저거 체코슬로바키아 아프가니스탄을 감히 쳐들어갔다 소련이 맞는 말이지. 잘못된 짓이고 쓰레기 짓인데 그거 해서 가족 일가족 다 뒤지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나 이 정도까진 몰랐는데요. 1955년에 그 북유럽 이사회라는 협력기구가 있었어요. 그 북유럽 이사회가 뭐냐면 북유럽 국가들끼리 경제협력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붙어 있으니까 그 당시 만든 그 이사회 같은 건데 그걸 소련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입합니다. 이거는 군사적 동맹도 아니고
아니고 군사적 관계도 아니고 너희들의 안보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우리는 그냥 경제적인 거라던가 이 북유럽 국가들끼리 화해 모드나 이런 거밖에 없어. 다 소명을 해요. 그리고 가입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 솔직한 얘기로 굽신굽신 거린 건데 좋게 말하면 국제정치적으로 현명한 거죠. 본인들이 안 될 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소련을 감히 핀란드의 군사력만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저게 중립국이라는 형태로 있을 때 그리고 주변엔 강대국들이 있을 때는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쟁배상금 판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독일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전쟁배상금을 전액 지불한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당시 최초였어요. 대부분 소련한테 지불해야 됐었는데 핀란드는 소련한테 지불해야 됐던 그 전쟁배상금을 싹 다 지불을 완료합니다. 무려 1952년에 아주 빠르게 처리하죠.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현찰이 아니라 현물로 지불합니다. 현물이 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포스코 강판 스마트폰, 구리선, 전선, 기타 등등 뭐 시멘트 그런 거로 다 갚아요. 그리고 당시에 마샬 플랜 아세요? 조지 마샬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죠. 미국의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개판된 유럽 국가들한테 야 우리가 돈 줄게. 야 너네 힘들잖아. 전쟁 끝나고 개판이잖아 지금. 건물도 새로 올려야 되고 돈 필요하잖아. 싸게 꿔줄게. 대신 소련이랑 쌩까. 그게 마샬 플랜이에요. 근데 핀란드가 그걸 거절합니다. 왜? 우리는 중립국이다. 우리는 중립국이라서 그 돈 지원 안 받는다 그래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저렇게 박쥐처럼 외교하고 저렇게 지들밖에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미국한테 붙었다 소련한테 붙었다 저따구로 한다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핀란드를 조롱하고 비꼬려고 핀란드화라는 단어로 핀란드를 부르기 시작해요. 물론 과거에 그렇게 비꼴라고 핀란드화라는 단어가 생겼을지언정 현재 2022년 결과가 어떻죠? 냉전 기간 내내 지금 단 한 번도 나라가 빼앗기거나 전쟁에 연루되거나 침략을 당한 적도 없고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한테 휘둘린 적도 없고 2022년에는 러시아로부터 같으니까 나토 가입하겠다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생존해 왔습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이게 바로 존버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정치고요. 자 핀란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냉전 기간 이후에 현재까지도 국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라는 국가한테 흡수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한테 함부로 휘둘리면서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961년 당시 핀란드의 대통령이었던 케코넨이 미국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핀란드는 평화로운 국가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대국인 소련 같은 이웃 국가와 서로 신뢰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소련 같은 나라와 신뢰를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미국과도 더욱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늘어나. 그나마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서 지금 내가 지금 미국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소련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지금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도 대가리에 빨간색 파란색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지금. 아무리 공산주의든 뭐든 소련은 강대국인데 핀란드의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국가랑 선긋고서 사이 더러워지면 미국이랑 어떻게 친해질 건데. 미국이랑 친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소련이 지랄 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랑 잘 지내고 신뢰를 쌓아야만 동시에 영국, 미국, 서유럽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의심을 안 받을 거 아니냐. 우리는 한쪽만 택하라고 하는 미국 니네 말 못 따르겠어. 우리는 미국 니네랑도 잘 지낼 거고 소련이랑도 잘 지낼 거야. 왜 한쪽만 하라고 해? 우린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상한 모양새로 있는 게 설명이 좀 됩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가입 이제 그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EU 국가예요. 근데 노르웨이는 아닙니다. 물론 뭐 EU 가입 관련해서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자기들이 이제 물고기 해먹고 싶은 게 있는데 유럽연합이랑 법이 좀 충돌해요. 똑같아서 그냥 가입 안 한 것 같아. 어찌됐든 노르웨이가 재밌는데요. 노르웨이가 나토 국가죠. 근데 나토 국가인데 지난 냉전 기간 내내 현재까지도 우리 노르웨이가 나토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미국이나 다른 나토 국가 군대에 핵무기는 절대로 배치할 수 없다. 핵무기 배치를 서유럽이랑 터키 같은 데 배치를 많이 했었죠 미국이. 그걸 노르웨이는 거부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냉전 때 스웨덴은 우린 다 싫어. 우리 그냥 중립국이야. 미국, 소련 니네 그냥 스웨덴은 너네랑 신뢰를 쌓고 지내고 그딴 것도 없어. 우리 그냥 중립국이 알겠지? 그런 입장이었어 스웨덴은. 핀란드는 중립국이긴 한데 소련이랑은
가까운 특히나. 왜냐면 지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소련이랑은 특히나 가까웠던 중립국이었죠. 핀란드는. 이 셋이서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렸어요. 핀란드는 핀란드만 보면 안 되는 게 이 셋을 같이 봐야 돼. 저번에 쿠바 미사일 위기 얘기한 거 있죠. 소련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베를린 다 먹으려고 했는데 서베를린은 못 먹게 되고 이제 개망신당하고 나서 저 쿠바에다가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랑 핵탄도 이제 다 날으려고 막 그랬다가 뽀록 나가지고 개난리 났었잖아. 근데 그때 베를린 있죠. 지금 보이세요? 이게 서독이고 동독이야. 근데 베를린만 또 반으로 쪼개서 요렇게 여기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소련이 아예 점령을 하려고 군대를 그냥 땅 크고 뭐고 보내버려. 그러니까 막 미국이랑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항공기에 땅크 실어가지고 급하게 여기 공항에 내려가지고 서독에다가 땅크 깔고 막 그래요. 군대 막 주둔시키고. 이제 소련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다 먹으려고 했는데 개새끼 이거 다 막아버리네. 이때 소련이 핀란드한테 연락을 해. 야 핀란드야, 야 도와줘 씨부래. 안 도와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때 노르웨이가 소련 니네 핀란드 지금 껴가지고 베를린에 가려고? 나 그럼 여기 나토 핵무기 배치할 거야 노르웨이에. 이렇게 얘기해요. 즉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서로 피곤한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잘해요. 균형을 만들고 셋이서. 그러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 핀란드를 마냥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현상 유지를 하려면 핀란드가 소련에 가담하면 안 된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셋 다 중립 같은 이런 분위기, 현재의 질서, 현상을 유지하려면 핀란드가 소련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도 내가 막아줘야 된다.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핀란드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노르웨이의 도움도 있었고 또 북유럽 전체에 또 괜찮은 상황이었고 1952년에 소련한테 전쟁 배상금 핀란드가 다 갚아야 된다 그랬죠. 현물로 갚았다 그랬잖아. 그거 갚다 보니까 핀란드가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친한 국가, 미국 진영 국가들하고 소련 진영 국가들이 다이렉트로 무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서로 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동구권 국가들, 소련 국가들이 잘 만들던 물건이 있었고 미국 국가들이 잘 만들던 제품들이 또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근데 다이렉트로 무역을 못하니까 일단은 핀란드로 가는 거야. 소련도 핀란드로 보내. 미국이랑 막 서유럽 국가들 핀란드로 일단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쇼부 봐서 이제 중개무역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중개무역으로도 핀란드가 돈 쏠쏠하게 벌었어 당시에.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그래서 미국이랑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랑 공산주의 국가들의 회담이 자주 일어났었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얘네가 무조건 소련 편도 아니고 얘네가 무조건 미국 편도 아니잖아요. 회담 장소로서도 좋았던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내용을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한다 이거를?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했을 때 미국의 국제정치 당국자들,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식의 외교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 2월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 대고 핀란드처럼 외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방금 전까지 설명한 핀란드의 외교 방식이 핀란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중립국가를 계속해서 표방해오던 핀란드도 무려 2021년 작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핀란드의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핀란드 정부랑 그 언론사들 몇몇이 매년 조사를 한대요.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핀란드의 여론은 나토 가입 반대였어요.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2022년 2월부터 찬성 여론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좀 많이 하고 싶어하는 여론은 지금 생긴 지 한 4-5달밖에 안 된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핀란드도 본격적으로 나토 가입 여론이 생긴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생기지 않았다는 거. 러시아도 뭐 핀란드 나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미사일 전진 배치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했지만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한테 본격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핀란드 쪽으로 가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지금 요 독일 쪽이라던가 폴란드 쪽으로 이 파이프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50%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했어야 됐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문제지만 러시아한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나토 가입이겠지만 둘째로는 가스입니다. 가스를 우크라이나가 쥐고 흔들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안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그 잠가라 밸브를 반대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근데 나토 가입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봐. 우크라이나가. 그럼 군사활동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진짜 나토 다른 국가들이 개입을 하는 거라서. 나토 가입을 하기 전에 저 가스 파이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핀란드에 대해서는 뭐 미사일 전진 배치한다고 얘기
얘기는 하는데 뭐 쳐들어간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러시아가 최근에 핀란드의 나토 가입 때문에 2022년 5월 21일부터 핀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가 핀란드를 대하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난리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핀란드 가스 공급 중단하는 것도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핀란드는 가스를 많이 안 써요. 전력을 만들 때 애초에. 지금까지도 목재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라서 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핀란드가.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잠가라 밸브를 뭐 가스를 끊어봤자 핀란드한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어찌됐든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뭐 그렇게 막을 길도 없고요. 개입을 함부로 지금 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뭐 국방력이나 여러 가지가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견줄 정도로 굉장한 안보 위협의 국가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한다 한들 적극적으로 나토 군대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주둔해도 된다고까지는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토 가입하면 나토 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토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나토 국가들이 다 굴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나토 군대를 함부로 러시아를 자극하거나 특정 국가들을 자극할 어떤 그런 의도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군대 주둔은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어. 저 나라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정말 쳐들어오면은 그건 안 되겠어. 그때는 나토가 도와줘야 돼.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또 재밌는 일이 있죠. 6월 26일에 러시아가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가 됐습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국가부채라든가 여러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한 거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자를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지금 경제제재 중이라 은행 거래가 막혀가지고 송금을 해도 그 송금을 해서 러시아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 투자자들이 못 받는 거죠 지금. 디폴트가 아닌데 디폴트인 거지. 자, 앞으로 뭐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러시아에게 지금 현재까지는 에너지라던가 그런 거로만 보면은 러시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팔아먹은 것만으로. 인도나 중국에 많이 팔아먹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제외한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기름값 존나 오르고 천연가스 졸라 오르고 지금 뒤질라 그래요. 지금 환장하겠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진 그런데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걸 지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러시아도 지금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브릭스라는 게 있죠.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이 포함된 경제협력 기구 같은 건데 여기에 지금 이란이 들어가냐 마냐 얘기가 나와요 요새. 브라질하고 인도가 그렇게 미국이랑 사이가 나쁜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 편만 들어줄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까지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자폭입니다. 인플레는 더 가속화되고 미국은 진짜 경제 위기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란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도 인구가 적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산유국이에요. 사우디가 증산을 하냐 안 하냐 뿐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빨리 개선되어서 이란도 석유를 팔아먹을 수 있게 해줘야 석유값이 잡힌다.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도 지금 미국이 좀 중요한데 이란이 여기 들어간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아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지금 바이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 잡아줘. 그리고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고 연병 떨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신경 써줘. 바이든은 지지율을 위해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러시아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일을 아몰랑해야 되고 우리 알바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하면 또 바이든은 그래도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미국에서 인플레 잡아줘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라는 여론도 있고 우크라이나 불쌍해 러시아 제재 강력하게 해달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래도 내려가고 저래도 내려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부 때의 3조 호황의 정반대인 고달러 고유가 고금리의 쓰리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경제랑 믹스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같은 고유가 고인플레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빨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타이밍을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의 국제정치 정책 실패가 좀 있는데요 지금. 하필이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와해됐던 동맹을 더욱 다시 굳건하게 다시 만들어내겠다라는 국제정치 정책 기조가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 그거를 푸틴이 바로 통수를 쳐버린 거죠. 해봐. 그럼 니네도 인플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미국이 동맹을 굳건히 만들려면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타겟이겠죠. 그 타겟을 조지자고 하자니 조지자고 말만 하면 뭐 할 거야. 경제제재도 한번 씌려보고 다 같이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 타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전례 없는 경제제재가 지금 있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상태에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오고 있고요. 전례 없는 러시아의 에너지 사업 흑자도 나왔고요. 인도와 중국이 전례 없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사줬고요. 전례 없는 일이 2022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당국자들하고 국제정치 당국자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퉜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국제정치 당국자들과 경제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의견이 합치되고 똑같은 말로만 흘러갔던 역사가 없습니다. 거의. 항상 경제를 생각하는 전문가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싸워요. 이게 항상 충돌할 때가 많아요. 경제를 생각하면 지금 미중무역전쟁은 무슨 미중무역전쟁이냐. 지금 러시아 제재는 무슨 러시아 전쟁이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돈 풀린 거 지금 회수하려면 이제 인플레 갑자기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국제정치를 생각하면 지금 동맹이 와야 되는 거를 러시아 제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동맹을 다시 한번 모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의견의 치가 잘 안 돼요.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월 3월 4월 한두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던 양반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무조건 지고 미국이 무조건 이길 거고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아무튼 간에 앞으로 미국이든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든 누구든 간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화됐습니다. 굳건하게 뭐 동맹을 지켜가고 걔네들 눈치 안 보고 굳건하게 끝까지 가보면 아마 에너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진짜 어느 한 국가 부도 사태 일어나 봐야 이제 정신 차릴 수도 있죠. 너무 무리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동맹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너무 심하고 유가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 사우디도 가고 뭐 이란이랑 핵 협상도 이제 다시 재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게 잘 처리되면 빨리 유가가 잡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천연가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휘발유면 몰라도. 지금 실제로 고인플레, 고금리, 고달러, 고유가가 실제로 지금 생겼잖아요. 지금 생긴 현상까지 지금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오랫동안 뭘 안 겪어보면은 또 아닌 줄 알아요. 전쟁을 겪어본 할아버지들은 6.25 전쟁을 얘기하면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이 또 아닌 줄 알아요. 고유가, 고달러, 고금리, 고인플레 아니면 IMF 외환위기 같은 걸 겪어본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있고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또 아닌 줄 알아요. 이번에 이런 상황을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치적으로 절대로 특정 국가만 빨아제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국제정치적 현실을 이번 2022년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저도 단순하게 미국만 짝 먹고 미국만 따라가면 되는 세상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서 단극체제, 하나의 국가만 초강대국이고 그 어떠한 기구와 국가들도 그 초강대국에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그 체제, 그 단극체제만큼 국제정치하기 편한 세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도 핀란드의 외교 방식을 보고 여러 가지 또 배울 건 배우고 많은 것들을 또 느끼는 그런 핀란드의 외교편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자, 오늘 핀란드의 외교 그리고 핀란드에 대한 간략한 역사 외교사를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핀란드화라는 단어도 우리가 오늘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